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랜 장마가 끝나고 이제 가을철 문턱에 접어들고 있죠. 이제 9월달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이제 우리의 학문적 여정도 이제 헬레니즘에서 출발해서 이제 중세를 거쳐서 이제 근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옥함을 통해서 중세 스콜라 신학이 막을 내리는 때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실제론에서 시작해서 이제 온건한 실제론을 거쳐서 안세름에서 시작했던 그 사상적 줄기가 아퀴나스를 거쳐서 이제 옥함까지 왔어요. 이제 옥함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현실주의, 현실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에서 출발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제를 향해서 한번 거꾸로 추상해보자. 그러한 중세의 움직임이 자기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 그 당시를 움직이고 있었던, 역사를 움직였던 르네상스라고 하는, 르네상스. 중세의 권위가 약해지고 무너지면서 이제 다시 억압받고 있던 휴머니즘과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중세의 힘이 약해지고 다시 왕의 권력이 강화되고 시민계급이 형성되고 봉건제도가 무너졌던 그러한 시기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십자군 운동이 실패를 했지만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만나죠. 동양과 서양이 만나게 됐어요. 문화가 교류되고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동양의 문물이 서양으로 들어오고 서양의 문물이 동양으로 가게 됐죠. 중간에서 그 교육을 주도했던 상인들은 부유한 계급이 됐고 시민 계급이 등장하게 돼요.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던 그 상인 계급이 새로운 사상을 주도하는 예술가와 학자들을 지원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신이 지배하고 교황의 권위가 지배하고 봉건 제도 속에 억압당했던 그러한 시대에서 이제 개인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정신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는 그런 자유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죠. 다시 고대 헬레니즘에서 강조했던 인간다움과 인간성, 인간의 행복을 추구했던 그 사상이 다시 부활하게 돼요. 이게 르네상스예요. 부활, 재생. 그게 바로 14세기예요. 옥함이 활동하던 시대, 옥함의 마음속에도 계시와 신에 대한 권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자유, 또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한번 보편적인 것을 찾아보자. 그러한 유명론이 대두됐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철학의 흐름이 그 중세를 계승하면서 새롭게 형성되죠. 중세 시대를 지배했던 유명론과 실제론, 유물론과 관념론, 이러한 대립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죠. 이 유명론은 무엇일까요? 경험론의 후예예요. 합리론은 실제론의 후예죠. 자, 이 경험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합리론은 그것 이전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이전에 우리 안에 어떤
경험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성이에요. 이성. 똑같은 거예요. 중세시대의 실제론에서 어떤 보편적인 초월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그 실제론이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들어간 거예요. 실제론에서는 보편적이고 이데아적이고 영원한 신의 세계가 있다,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들어가서 인간의 이성은 보편적이고 영원하고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캄의 유명론을 계승한 사람이 철학에서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프란시스 베이컨. 근대의 여명. 이 시간은 근대가 어떻게 밝아오게 되었는가, 오캄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이 영국에서는 베이컨. 실제론적인 관점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이 영국에서는 베이컨이 유명론을 계승했다면 이 대륙과 독일에서는 데카르트, 프랑스에서는 데카르트죠. 데카르트. 프랑스, 독일과 그 대륙을 대표하는 입장은 합리론, 르네 데카르트. 그리고 영국 쪽에서는 경험론이라고 하는 것이 오캄의 유명론적인 입장을 그대로 계승하죠. 오캄도 다 그쪽 영국 쪽 전통이죠. 그 신앙적인 줄기를 이제 중세가 끝나버리니까, 종교의 힘은 사라져버리니까 종교 안에서 중세를 지배했던 유명론과 실제론이 그대로 철학으로 와서 옮겨 타는 거예요. 이제 중세의 신학적인 사고는 사라졌지만 그 신학적인 사고가 철학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근대의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자, 경험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인간의 경험만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인간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만이 확실하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귀납법이라고 그러죠. 귀납법. 귀납.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가장 확실하게 여기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보편적이고 영원한 그러한 세계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데카르트는 연역법이에요. 연역. 자, 헬레니즘 안에 있는 귀납과 연역. 귀납은 뭐죠? 개체죠, 개체. 개체. 연역은 전체. 똑같죠? 중세 스콜라 신학에서 실제론이 추구했던 연역적인 것, 전체적인 것, 보편적인 것, 영원한 것, 이것이 확실하다 했던 실제론이 그대로 데카르트한테 들어가서 인간의 이성 안에서 가장 확실한 것, 전체적인 것, 거기서 출발해서 구체적인 현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관점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합리론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연역법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을 찾아보니까 이것도 확실한 것 같은데 이것도 확실한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변하고 이것도 변해. 세상에서 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 변하는데 한 가지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다. 이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의심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모든 것은 의심해야 된다. 그런데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확실한 것이 있다.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절대 명제로 삼은 거예요. 절대 명제. 나는 생각한다. 의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는 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방법을 연역법이라고 그래요. 전체적인 명제를 딱 하나 확실하게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사례에다가 다 대입하는 거죠. 그런데 베이컨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어요. 그렇지 않다. 내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것,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여기서부터 내가 생각하고 있다. 내가 의심하고 있다. 나의 이성적인 모든 사고를 여기서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론과 경험론은 정반대예요. 경험론은 감성에서 출발하고 합리론은 이성에서 출발해요. 경험론은 우리의 감각이 더 확실하다. 느끼는 것은 속일 수 없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그것도 우리를 속인다. 확실한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험론과 합리론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 속에서 근대의 사상을 열어가는 거죠. 근대의 여명. 이제 근대를 밝혀주는 등불이 경험론과 합리론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무엇이냐?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시대를 열은 거예요. 이 근대라고 하는 게 계몽의 시대예요. 근대. 다른 말로는 모던이라고 하죠. 모던. 이거를 우리가 최근에 썼던 말로는 현대라고 해요. 현대. 저 사람 참 현대적이야. 과거에는 아주 그게 칭찬이에요. 저 사람은 현대적인 사람이야. 요즘에 뭐 현대란 말 많잖아요. 기업도 현대 많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현대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현대를 좋아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최근까지는 15세기부터 최근까지는 이 근대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현대적이다. 근대적이란 말은 뭐냐? 저 사람은 참 합리적인 사람이야. 참 이성적인 사람이야. 참 칭찬한 말이에요. 아주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 사람은 참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 말은 욕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 이익만 챙겨. 자기중심적인, 개인적인 사람을 합리적인 사람으로 비판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한 비판이 오기 전까지는 합리적인 게 세상을 지배했고 이성적인 게 세상을 지배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계몽주의죠. 계몽주의를 시작했던 두 줄기가 바로 경험론과 합리론. 한쪽에서는 베이컨, 다른 쪽에서는 데카르트죠.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데카르트는 연역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고 베이컨은 귀납적으로 인간의 감성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둘 중에 어떤 것만을 절대시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만을 강조하고 인간의 현실적인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현실적인 경험만을 강조하고 인간의 이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 생각한다고 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데카르트 한번 우리가 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의심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말이 안 돼요. 모든 것을 의심한다면 지금 내가 의심해야 하는 것도 의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의심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의심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또 모든 것은 의심해야 된다. 이게 또 무너져요. 모든 것은 의심해야 된다고 강조하면 지금 내가 의심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확실하다. 이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둘이 동시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창과 방패예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이 연역법은요, 이미 한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의심할지라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이것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만은 지키려고 하니까 대전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창과 방패예요.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습니다. 둘이서 만났더니 방패는 뚫리고 창은 부러지는 거예요. 이것을 모순이라고 하죠.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던 한 학자가 있어요. 베이컨의 경험만 가지고서도 안 되겠구나. 데카르트의 합리적인 이성만 가지고도 안 되겠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엠마누엘 칸트예요. 그래서 칸트는 이성만을 강조하지도 않고 경험만을 강조하지도 않고 다른 말을 썼어요. 트란센덴트, 트란센덴탈 해서 이게 뭐냐면 선험. 이게 위대한, 칸트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칸트를 코페르니쿠시시의 벤데,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물리학에서도 코페르니쿠스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자, 철학에서도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분기점이 누구냐? 칸트예요. 왜냐하면 칸트 이전에는 어떤 대상을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했어요, 철학이. 그 존재하는 것들을 다뤘다고 그래요. 존재론이에요. 칸트 이전은 존재론. 근데 칸트의 위대한 점은 뭐냐? 존재론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다룰 때 어떤 것을 자꾸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경험을 가지고도 알 수 없고 이성을 가지고도 알 수 없어요. 저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고대 철학에서 소피스트들이 느꼈던, 스토아 학파에서 느꼈던, 회의자들이 느꼈던, 또 퓨런 학파라든지 제논이 느꼈던, 도대체 어떤 것을 알려고 하는데 알 수 없다. 아무리 존재를 탐구해도 존재를 알 수 없다. 불가지론에 빠졌듯이 칸트도 뭐라고 그랬냐면 물 자체는 알 수 없다. Ding an sich. 물 자체는 알 수 없다. Ding an sich는 알 수 없다. 이 밖에 있는 세상은 인간은 알 수 없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밖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나타내서 보여주는 현상만을 알 수 있다. 현상하기 시작되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아니다.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보이는 현상뿐이다. 그러니 그것 자체와 본질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말자. 그냥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만을 갖고 연구하는데 어디서 나타나느냐? 거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타난다. 내 밖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계, 내 안에서 움직여지는 이성의 세계를 탐구하자. 밖에 있는 것을 탐구하지 말자. 이게 존재론에서 인식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철학이 내 밖에 있는 세계를 탐구하다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세계,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하기. 내가 밖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철학의 대상이다. 이것만이 확실하다. 그래서 철학의 대상이 밖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철학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죠. 그래서 칸트는 인간 안에는 경험적인 영역도 있고 경험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다. 경험을 넘어서는 것을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이성의 영역이고 경험의 영역을 다루는 것은 감성의 영역이다. 그래서 베이컨과 데카르트를 결합시켜요. 팽팽하게 맞서 있던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를 칸트가 연결시켜서 종합시킨 것이 칸트의 위대한 점이죠. 이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칸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